1.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43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경 작가고요. 박주인 변호사, 홍상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춥죠 요즘에? 너무 추워요. 아니 지금 모스크바보다 더 춥대. 이게 말이 됩니까? 블라디보스토크랑 똑같다더라고요. 모스크바가 영하 1도래, 우리가 영하 11도래요. 서울이. 그러니까. 저는 그 지난달 말에 우리 기상청에서 예보한 걸 믿었습니다. 네. 12월 1월은 예년보다 따뜻할 거라고. 그걸 왜 믿어요? 가만히 있으면 될 거를 말이야. 컴퓨터 믿었다 말이야. 맞은 적이 없잖아요. 너무 추워요 근데. 진짜 이래 추울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춥죠. 네. 그 차 안에 제가 네. 이제 커피 먹다 남은 거 놔뒀거든요. 꽝꽝 얼었더라고요. 너무 추운데. 너무 추워요. 이렇게 추운데 감기 여러분 조심하시기 네, 바랍니다. 조심하셔야 네, 그리고 지금 달력을 보면요. 네. 12월 20일이 붉게 칠해져 있습니다. 쉬는 날. 쉬는 날로. 희한하네. 12월 20일이 뭔 날인데 붉게 칠해져 있을까? 다음 주 수요일이죠. 네. 원래 이 날이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예, 뭐죠? 대통령 선거 날이죠. 그래서 원래 임시 공휴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만은 이상한 일이 막 터짐으로써 5월달에 우리가 대선을 치렀죠. 그러니까 이 날이 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달력 속에 이 빨간 글씨가. 그렇죠. 만약에 12월 20일이 여전히 네. 대통령 선거였다면 우리 세 명이 이 스튜디오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이 작가는 마치 골방에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지하에 양지에 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저는 늘 지하에 있어요. 뭐 저야 뭐 큰 문제 없이 살고 있었겠지만. 네. 저는 이렇게 8층에 이렇게 높은 곳에 방송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권이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적폐청산이 시대적 과제가 됐는데 반대편 쪽에서 이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반발하는 세력이 여전히 있습니다. 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생일잔치 겸 그 연말 모임에서 옛 친이계 인사들을 모아놓고 우리 정부가 한 일에 잘못이 없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당당하게 임하라. 이렇게.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울 선생님 성대모사 해주세요. 도울입니다. 똑같아. 황수관 박사 해주세요. 왕수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왕수관입니다. 다 똑같잖아. 왕수관입니다. 다 똑같은 성대모사입니다. 다 어쨌든 비슷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적폐청산의 피로감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네. 그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도 있었고요. 자, 이런 상황들을 여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하. 오늘 시사 안드로메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핵심 관계자를 모시고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안드로메다가 선정한 이번 주 최고의 안드로메다인 바로 이분입니다. 주간 안드로메다.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네, 이름 그 자체로 아름다운 부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나오셨습니다. 스튜디오가 너무나 밝아집니다. 정말입니까? 네, 정말입니다. 얼굴 표정은 아닌데. 그 크리스마스도 가까워서 그런지 오늘 또 붉은 스웨터를 입고 오셨어요. 네, 아름다우시네요. 나름 까만 옷에 붉은 옷이 어울릴 듯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지내시죠 요즘에? 진짜 바빠요. 근데 뭘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손에 잡히는 건 없어요. 손에 잡히는 건 없는데 계속 그 여당으로 새로 바뀌고 재선 의원이라고 무슨 감투를 막 씌워놔서 계속 회의하고 불려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잘 그렇죠.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방금 재선 의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한 4선쯤 되는 것 같아요. 활동하는 거 보면은 그쯤 보이는데 중진 같아요. 중진. 그래 보입니까? 네. 어이구. 그 지난번 선거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역구가 네. 약간 뭐 보수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미모. I'm a beautiful girl. 난 beautiful girl. 미모는 미모는 아니고 그 지역 언론에서 기사를 한번 써주신 적이 있어요. 그 뒤에 붙고 나서 상상을 초월하는 스킨십. 네. 뭐 이렇게 표현하셔가지고 우리가 막 그거 보고 막 운동하실 거 박장대소. 막 돌아다니셨군요. 그렇죠. 뭐 못할 게 없었죠. 뭐
그래도 진선미 의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예. 보조개 귀여운 보조개가 아하. 그러고 미소. 미소. 근데 변호사하고 좀 정치인 이 부분은 안 맞거든요. 너무 미모가 출중하십니다. 눈이 좀 낮으시군요. 네. 약간 안 맞아요. 미소, 보조개, 변호사, 정치인. 처음에 변호사 시작할 때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제가 막 그 변호사 미생일 때 네. 그때는 여성도 거의 적었거든요.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예. 바로 송무 변호사로 가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그때 이렇게 선배 변호사님이 같이 이렇게 합석을 해서 의뢰인하고 상담을 하면 그분이 열심히 상담해 주잖아요. 예. 그러면 인사 꾸벅하고 가서 다시 그 선배 변호사 사무실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막 세게 싸워줘야 되는데 잘 못할 것 같다. 여자가 바꿔주면 안 되겠니? 못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다는 예전에. 거예요. 예전엔 더 심했죠. 그게.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맨날 하는 얘기인데 나는 똑같은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그 의뢰인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변호사님은 여성이라서 내 일을 아주 꼼꼼하게 잘해주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게요? 제가 오래돼서도 아니고 강금실 변호사님, 뭔가 참여정부 때 여성들이 막 대거 진출했어요. 네, 특히 맞습니다. 강금실 변호사님이 법무부 장관이 장관이죠. 되고 한명숙 총리 되시고 뭐 처음 대법관 나오고 뭐 헌법재판관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더라고요. 그거 저는 피부로 느끼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도 뭐 내각 뭐 30% 그 약속도 지켰고 그렇죠. 그럼요. 이거는 정말 그 예민하게 지켜본 저로서는 이건 진짜 감동이에요. 커다란 감동이었어. 외교부 장관, 뭐 국토부 장관, 이거는 정말 센세이션한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전 정권만 해도 외교부 장관이나 국토부 장관 상상도 못하죠. 여자? 상상도 못하죠. 세상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섭섭한 것이 네. 그거잖아요. 여성 대통령이라는 그걸 가져가셔갖고 누굴 뽑으셨나요? 윤진수 그 장관. 정말 막 부끄러울 그런 일들이었고 네. 그리고 나서는 계속 여성부 장관 하나 딸랑 그렇죠. 그러셨잖아요. 안타까웠죠. 지금 인상에 남는 게 아주 예쁜 마스코트가 평창이요? 있어요. 평창? 네. 네. 아, 평창 마스코트요? 수호랑 반다비 아. 네. 홍보대사를 탐내며 그래요. 아니, 제가 사실은 그 명예 강원도민이거든요. 혼자 자칭. 왜냐하면 제가 최문순 지사님을 당선시킨 네, 맞아요. 장본인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 또 평창 올림픽 성공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활약한 영상들이 재미난 게 많았어요. 특히 이제 이재정 의원하고 진선미 의원 춤을 너무 잘 춰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진선미 의원은 대통령 선거 유세하러 온 것보다 본인이 그냥 즐거워서 추는 것 같다는 느낌이. 근데 보면서 저건 좀 옛날에 노셨나. 아니 이재정 의원은 저 대학 동창인 동기인데. 아, 그러세요? 그 정도로 춤을 잘 췄나 싶을 정도로 왜 연습을 한 겁니까? 연습하셨어요? 저는 연습을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잘 추면 사람들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원래 그 잘 치는 친구들이 연습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좀 즐겁게 이렇게 쉽게 편하게 다가올 수 있게 그런 컨셉이었죠. 그게 먹혔어요. 박경미 의원은 많이 뻣뻣하시더라고. 눈에 띄에 차이가 났어요. 차이 많이 났어. 저 그때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했어요. 네. 그리고 뭐 요즘에 한참 또 바쁘다고 하는데 진선미 의원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의 이 전세 자금 요거 수상하다 하면서 최초로 의혹 제기했어요. 네. 요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그러니까 건지. 이게 최초는 아니고 아마 그 당시에 2012년 때 그 내곡동 사저 문제가 됐을 때 이미 한 번은 이제 이렇게 훑고 간 기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묻혀 있다가 저희가 지금 적폐청산위원회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가 또 이제 제보를 받았는데 그게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곡동 사저의 그 매입 자금을 조사하는 그 과정에서 전혀 다른 수상한 자금의 흐름이 확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시영 MB의 아드님인 이시영 씨가 그 당시 특별한 벌이가 없는데 재산도 없고 그런데 강남에 비싼 전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본인의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했고요. 그게 거의 6억 4천만 원인데. 전세 자금이? 예. 근데 그 중에
그러니까 그 3억 8천만 원을 청와대 직원들이 그중에 1억 몇 천만 원은 구권 화폐. 이상하죠. 예, 그거를 청와대 주변에 한 6군데의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수표로 바꿔요. 청와대 현 직원들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전세 집주인한테 예금으로 보냈죠. 청와대 직원들이요? 예. 이게 이상하죠.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 뭐야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뭐 전 재산을 뭐 사회 환원한다. 그렇죠. 뭐 김윤옥 여사. 영부인도 재산에 변동이 없었고 이시영 씨는 그 당시 백수 직업이 없으셨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서 왔나. 근데 저는 또 그 국권이라는 단어에서 이거 뭐 사기 칠 때나 나오는 단어 같은데 국권, 그렇죠. 비자금 뭐 안 걸리려고 세탁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아예 사용되지 않는 화폐인데 그것이 왜 청와대 직원 손에 들어가 있었나. 그래서 그게 비자금의 어떤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특별활동비도 쓰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네. 현금 그런 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가 쫙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갑자기 이제 제보를 받아서 수사하는 사람들이 제보를 받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3억 얼마가 그렇게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장을 시켜달라고 특검 연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따로 검찰이 좀 비자금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의혹 제기를 하신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적폐청산 이야기 하셨으니까 지금 적폐청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입니다. 네. 와. 아우 진짜 감투가 여러 가지예요. 간사인데 제가 원했냐고는 좀 물어봐 줬으면 그러니까. 좋겠는데. 원했던 거 아닙니까? 네, 원했다고. 맞죠. 예, 원했다고 합시다. 좀 포장합시다. 원했다고. 네. 아주 중요한 그렇습니다. 예.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의 이 적폐청산 수사 연내 완료 말이 있기도 했는데 또 당에서는 또 박범계 위원장께서 끝까지 간다라는 각오를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목표는 어디까지입니까? 저도 아마 초기에 어디서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적폐청산이 만들어지고 그때 저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 국정원 대선 개입을 처음에 고민하고 계속 문제 제기하면서 계속 들었던 얘기가 이제 우리 과거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니? 우리 미래로 가야 돼. 민생을 생각하자. 여기 막 정쟁만 일삼으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욕을 먹었는데 옛날 친일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2013년인데 그때가 그러면 2013년 때의 그 박근혜 정권 이 시기는 미래잖아요. 근데 그 미래가 그걸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관계로 더 엉망이 돼서 결국은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까지 만들어 온 게 그 문제인데 이제 와서 또다시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살피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또 미래로 가야 돼. 과거에 붙들리지 말자. 피로감을 느낀다. 저는 이게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면 그렇죠. 뭐 발전이 없는 거죠. 저는 우리의 미래가 곧 이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구조, 패러다임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무일 그 검찰총장님의 애초에 의도는 알겠더라고요. 이 말을 하신 거. 빨리 하겠다. 해보자. 제대로 하겠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였는데 그 워딩이나 그 프레임을 그렇게 잡아버리니까 오해가 되고 그것을 말하고 싶은 일부 언론에서는 뭐 옳다구나 해서 그렇죠. 올해 안에 끝내.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검찰총장마저 피로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되는 것에 대한 우리는 그럴 건데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아쉽고 저는 적폐청산위원회는 처음부터 5년 간다. 왜냐하면 이 묻어있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5년 내내 감춰진 거잖아요. 그렇죠. 겨우 이제 와서 감춰진 상태로 요만큼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체 우리나라 조직에 이미 뿌리 박혀 있는 그런 부패나 여러 가지 폐단들을 위로 올리고 그걸 변화시키고 제도로 정착하는 이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저는 피로감은 무슨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적폐청산위에서 이번에 그 이명박 정부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 이거 국가 반역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했었는데 뭐 이것 때문에 활주로도 틀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나요? 롯데월드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감사원에
300명의 시민이 신청을 하면 감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적폐청산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특히 이제 박범계 위원장님과 그래서 12월 5일 날 300명이 다 모아져가지고 감사원에 가서 접수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감사 청구는 그거는 이제 의무적이니까 당연히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안에서 살펴지면 몇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나오면 또 그것이 제대로 수사받고 그렇게 돼야겠죠. 네. MB 대통령이 어떻게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올해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쓸 것 같습니까? 저는 올해는 넘길 것 같고요. 1월 달엔 반드시 쓴다고 생각합니다. 설 전에 쓴다. 구정 전에. 제가 뭐 그렇게 뭐 예민한 그 예언자는 아닌 관계로 다만 1월을 넘어서진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이게 공범이 이미 기소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꼼꼼히 수사망을 피해 가셨던 분들이니까 꼼꼼히 조사해서 검찰에서 꼼꼼하게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급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스시리라 믿습니다. 세워야 된다. 네. 적폐청산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아마 국정원 문제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한때 진선미 의원을 고소했잖아요. 그렇죠. 뭐 명예훼손이었나요 그때? 네, 명예훼손. 아직도 저는 재판 중입니다. 아 그래요? 네. 끝난 게 아닙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철회하지 않았어요 국정원에서? 안 했어요. 그 나쁜 사람들이네 정말. 이런 말은 그렇지만 제정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사건들을 담당했던 윤석열 검사님과 최동욱 총장 아래 그 건을 담당했던 분들은 이게 기소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네. 근데 기소가 됐는데 이게 뭐 아이러니가 개인 이름으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정원이 하면 안 되니까. 네, 고소 자격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인이 김하영이라는 개인이 한 거기 때문에 김하영의 의사에 달려 있는 건데.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 뭐 철회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징계 대상도 거의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데 보니까 명예훼손 뭐 허위사실 유포라고 고소했다는데 뭐가 허위사실 유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추정적 어투를 써야 되는데 이제 너무 이제 분노의 게이지가 높아 있으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모든 걸 다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대응팀까지 꾸려서 압수수색할 때 가짜 사무실까지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뭔가 문제 제기를 하면 본인들 거는 다 거짓말하고 안 가르쳐 주면서 제가 뭔가 실수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전 그런 상황들이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한 거예요. 2012년 12월 11일부터 제가 그 당시 문재인 후보 수행 대변인이었잖아요. 그 모든 현장에 제가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보고서도 계속 되치기 당하고 있는 이 현상이 너무 힘든데 문제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금으로 저를 다 쫓아낸 거거든요.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저를 내몰았잖아요. 그렇죠. 김현 의원하고. 아니 근데 이해관계인이라는 게 피고소인만 이해관계인이 아니잖아요. 고소인도 이해관계인이잖아요. 근데 고소인인 새누리당 사람들은 다 있고 애들이라고 할 뻔했네. 아유, 새누리당 의원들은 나 그대로 있고 잠깐 5분 가 있다는 이유로 감금으로 자기들이 고소해놓고 그 고소당했다는 이유로 저를 내몰았잖아요. 막 이런 거. 저는 그런 걸 녹록히 다 기억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계속 하다가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오빠가 사실은 오빠가 아니고 국정원 직원이 들어가서 함께 증거를 인멸했다. 근데 저는 그 큰 그림이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거기 김하영의 그 팀장인 이규열 팀장을 비롯해서 거기에 국정원 사람들이 다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현장에. 그 전화도 다 했고 전화하면서 다 지시해서 어떤 건 없애고 없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증거인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당시 진선미 의원 주장이 다 맞아요. 맞잖아요. 예를 들어 뭐 그 국정원에서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 정치적 영향을 제압해야 한다 이런 게 있다.
그 박원순 문건 제안 네. 네. 그것도 사실을 자, 밝혔죠. 보고서도 다 있고 다 있잖아요. 다 있고 뭐 좌익교수 국정원 사람이다. 그때도 국정원이 아니다. 좌익교수 우리 직원 아니다. 다 지금 보면 진섭이 의원 말이 다 맞고 국정원 말이 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죠. 네. 그런데 그 고발해놓고 아직 취하를 안 했단 고소 말이야. 취소를 취하도 하는 안 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해 안 되네요. 이해가 안 되네요. 말이 안 되죠. 고생하십니다. 자, 시간이 좀 됐는데요. 네. 예, 진선미 의원 유명하지만 프로필을 한번 밝히겠습니다. 예. 짜자잔 진선미 1967년 5월 1일 전북 순창군 순창읍에서 태어납니다. 땡 14일. 땡또 틀렸어요. 아우 죄송합니다. 제대로 조사하세요. 이게 음력인가 봐요. 네. 자, 사남 1녀 중에 막내입니다. 오빠만 내시고요. 다섯째고 부친이 고 진영 순창 문화원 초대 원장이십니다. 그 순창여고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1980년대에 대학을 다녔지만 또 민변 출신인데 본인은 자꾸 운동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아버지가 이제 중학교 때 돌아가시고요. 어머니가 탁구장 운영을 했어요. 탁구 잘 치십니다. 우리 진선미 의원. 홀로 5남매를 키웠는데 오빠들이 싹 다 학생 운동을 하니까 안 되겠다. 막내인 나라도 운동권 하지 말자. 연애를 하자. 그래서 본인은 운동권이 아니고 연애권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좋다. 예. 그래서 그 첫사랑하고 14년간 정말 연애만 합니다. 연애하고 98년도에 결혼했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될 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루다가 지난 총선 때죠. 20대 총선 한 달 앞둔 2016년 3월 달에 19년 만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법시험을 8.9기로 합격을 했고요. 연속 28기입니다. 이석태 변호사, 민변 회장이죠. 이석태 변호사와의 인연으로 법무법인 덕수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2012년 4월 달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5번으로 19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아마 그때부터 국정원 문제점, 국정원은 뭐 진선미 의원을 빼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네. 국정원 문제점만 계속 파고 꾸준히 파고하다가 2013년 3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생 국정원장이 대통령 선거 등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국정원 내부 문건을 공개했고 이 문건이 2009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국정원 인터넷에 게시된 원장님 지시 말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지금은 다 인정이 되고 있죠. 자, 여기서 잠깐요. 네. 잠깐 끊어주세요. 네. 저는 그 진선미 의원 이렇게 뭐 문건을 공개하고 뭐 얘기할 때마다 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네. 아, 저분 진짜 뭐 3, 4선 의원도 아닌데 저런 정보는 어디서 주워올까?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같아요. 박지원 의원만큼 정보를 예. 많이 갖고 있어도 어디서 도대체 그런 비밀입니까? 영업 비밀입니까? 아, 영업 비밀은 아니고요. 예. 저는 그냥 별게 없어요. 네. 별게 없고 그때는 돌고 돌다가 네.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몇 분한테 이제 보여드렸는데 국정원이라는 그 기관의 성격 특성상 이게 진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머리를 쓴 거죠. 그나마. 그러니까 네. 처음 제보가 그렇게 와서 이제 그나마 성공했던 게 남재준 청문회 때. 그걸 이제 질문 한 3가지를 살짝 던진 건데, 네. 젊은 층 우군화 전략이라는 문건을 내놔라. 내용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낚시에 있다는 얘기죠. 낚시에 걸렸네. 이런 거. 남재준 원장이 걸렸네요. 네, 그러니까 덥석 그런 물어보네. 거 몇 개. 그러니까 왜냐하면 청문회니까 답변을 질문을 할 수가 있고 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타임이어서 딱 그날이 3월 8일이 청문회 날이에요. 모른다 그래야 되는데 줄 수 없다. 줄 수 게. 없다고.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또 나름 그 국가기관으로서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나마 그때는 그랬나 봐요. 속으로 빙고 예, 그래서 치셨겠네. 그렇죠. 우리 만세 이러고 네. 이러고 딱 질렀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요번에 그게 나왔잖아요. 유호성 사건 관련해서 예, 예. 누가 열받아서 다시 제보한 게 있잖아요. 저희도 딱 그 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했는데 경찰에서 엉뚱하게 중간 수사를 아주 축소해서 아예 뭐 원생 원장이나 뭐 소환도 못 해보고 네. 이렇게 검찰에 넘기니까 이분이 열받아서 저희한테 그냥 편지로 보낸 거예요. 정보원이 실제 정보원이 아니고 진짜 자발적 정보원이에요. 자발적 네, 다시 또 연결하겠습니다. 20대 지역구에 이제 도전합니다.
어렵던 강동구 갑 지역구에 출마해서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죠. 진짜가 나타났다에 다 떨어졌어요. 김광진은 아예 본선에 가지를 못했고요. 김광진 전 의원은 진성준 전 의원도 낙선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당선이 됐던 대선 과정에서는 네. 흥부자 그 별명을 얻기도 했죠. 예. 그러니까 진짜가 나타났다. 이게 이름에 진짜가 들어가는 사람 네. 세 사람이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저주인가요? 아니다 뭐 진성준 당선됐으니까 그 진성준 의원은 뭐 이제 청와대로 갔고 근데 사실 뭐 요때도 이제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진성준이고 김강진 진선배는 안 된다고 봤거든. 야 그런데 혼자 살아도 오셨어요. 저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강동갑 좀 쉽지 않은 지역이죠, 사실은. 그럼요. 네. 거의 그러니까 제가 그 너무 어려운 지역에서 네. 특히 막 부산, 뭐 강남 뭐 이런 데서 되셔갖고 약간 묻혔지만 강동갑이 정말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네. 근데 되게 인상 깊은 게 호주제 폐지를 이끄신 분이셨어요. 엄청 노력하셨죠. 2005년 3월 1일이죠. 본인도 국회의원 나오시기 전까지 혼인신고 안 하셨던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남편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이런 것들 다 동의하셨던 거예요? 혼인신고 안 하고 계셨던 것들. 네. 오빠들이 4명이나 있는데 그게 가능했는지. 남편분도 그렇고요? 아니 뭐 결혼했는데 뭐 아, 그렇습니까? 예. 독립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저희 엄마가 제일 이렇게 힘들어하셨죠. 친정 엄마. 예. 그러니까 원래 저희 엄마는 좀 전통적인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 아우 딸 하나가 저렇게 왜 맨날 입에 달고 사셨어요. 너 내 딸 맞냐? 뭐 이러면서 아, 왜 혼인 신고를 안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오히려 우리 같이 사는 남자는 혼인신고하고 나서 인터뷰할 때 자기는 별로 기분 안 좋다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뭐 오래된 남자친구 막 이렇게 이제 좀 특별한 그렇죠. 그런 위치였는데 이제 똑같은 남편이 돼 버려서 자기는 좀 아쉽다 이렇게 이 멘트도 했었죠. 그 제 고향이 경북 안동 아닙니까? 네. 유림들. 네, 그러니까요. 난리 상상도 났었는데 못하죠? 진상 죽인다고. 호주제 폐지. 호주제 폐지. 감히 호주제를 이러면서. 저희도 의성이라서 예, 난리 비슷했습니다. 났어요. 아니, 그럼요. 우리 남편은 또 부산 남자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오적이 2번 된 거예요. 네. 호주제 때, 이게 어떤 전통을 없애는 을사오적 같은 그런 오적으로 제가 이렇게 임명됐다가 이제 얼마 전에 동성애 오적. 네. 한 번만 더 오적이 되면 지금 저는 뭐든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호주제 폐지 이후에는 또 소란의 폐지도 이끄셨고 네. 그렇죠. 지난해 9월에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인상이 깊었는데 이 리벤지 포르노라 그러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런 것들을 그거는 처벌받도록 그건 진짜 문제야. 정말 하는 리벤지 법안 포르노. 내셨는데 통과가 됐나요? 아직이요. 근데 이거 뭐 왜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네, 헌법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 나와 있는데. 상태인데도. 네, 그런데 정부에서도 뭐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대책까지 양정이 내놓고 있죠. 발표했으니까 될 것 같아요. 네. 네, 어렵지 않게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것은 뭐 특히 리벤지 포르노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피해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럼요. 또 전 세계로 퍼져버리잖아요. 그 신속하게.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느 순간에 나타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밤만 되면 자기 동영상을 아이고, 찾고 그렇죠. 있다는 건데 얼마나 끔찍한 그렇죠. 상황일까.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생각이 퍼지는데 들죠. 개인이 스스로 나서서 삭제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정부에서 좀 도움을 준다든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번에 아마 그 전체 완전 그 대책들을 다 만들었는데 그 안에 그런 것도 담겨 있습니다. 네. 열일하십니다. 그럼요. 제가 국감에서 몰래카메라 이거 그 병으로 물병으로 경찰청장 상대로 경찰청장을 몰카 네. 찍었잖아요. 제가. 성공하셨잖아요. 네. 잘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그거 의외로 네. 충격 많이 받았다고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거 요즘에 뭐 몰카 그냥 아무데나 가면 다 팔고 사고 할 수 있다니 그것도 좀 문제 같아요. 네, 우리 진선미 의원이 너무너무 많은 일을 하는데 제가 우리 팟캐스트용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 진선미. 예, 팟캐스트용이니까 여기는 요 걱정하지 부분은 마시고. 마음대로 막 하셔야 됩니다. 한번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찰청 종합국감에서 진선미 의원이 박 전 대통령 오촌 조카 살인 타살 정황이 발견됐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느꼈다는 거죠? 아니 이게 이제 두바이에서 제보자가 있었어요. 네. 요 오촌 살인 사건. 네. 그런데
김어준, 주진우, 그것이 알고 싶다 PD 이렇게 언론인들만 가게 되면 뭐 이렇게 생명 위협도 있을 거였고 국회의원을 한 2명 같이 데리고 갑니다. 네. 그때는 누군지 몰랐어. 알고 보니까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이분이시고 네. 한 분은 나머지 한 명은 우리 방송에 자주 나오는 정성래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5명 같이 갔잖아요. 5명 아니고 8명. 더 있습니까? 네, 9명이 9명. 그래서 이제 그 제보를 들었었는데 뭐 충격적인 제보였다고 합니다만 이제 그게 확인하는 과정이 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인하는 과정이고. 그런데 경찰청 종합감사에서 타살 정황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 정도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근거. 있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그때 저희가 그 찾아낸 것들이 쭉 있었거든요. 이 문제의 첫 시작이 우리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의혹을 가진 분들이 많았고 제가 2012년에 비례대표로 들어갔을 때 저는 이 사건 발생했을 때 변호사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촉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 제가 행안위 안행위원이었잖아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그 부검 결과 보고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게 시작이 약간 그 실마리들이 풀리느라고 우리 의원실이 정말 고생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풀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대변인이었잖아요. 네. 수석. 그래서 뭔가 또 정치적으로 이것들이 왜곡될 수 있다. 이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주진우, 김어준 분들에게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게 이렇게 같이 한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에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칼이 일단 네. 그러니까 등치 차이가 워낙 네. 나고 박영수, 그리고 박영철. 그 어마어마한 등치의 그 죽은 사람의 몸에 그 상처가 형태가 네. 3가지 정도인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망치도 있고 작은 과도칼에 의한 상처 2, 3cm의 상처가 있고 6cm 정도의 상처가 있는 회칼 거예요. 같은.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3가지의 칼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그 사람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운동을 하거나 네. 이런 사람도 아니고 그 초범이고. 왜소한.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 사건만 있는 건데. 덩치만 더 작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개인적인 아무리 원한이 있어도 그렇게 미리 준비해 가서 3가지의 흉기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의 말은. 그리고 손이 3개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망치로 때리고 뭐 칼로 찌르고 또 꺼내서 이렇게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그 되는 부분은.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 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그 무거운 사람을 죽이고 그 자리로부터 1시간 반을 올라가요. 네. 산을. 네. 그 어두운 산을. 네. 그러면 거기 그 불 켜고 뭐 후레쉬를 켜고 가도 이런데 다 뭐가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아하.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진 가방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가방 안에 그 현장에 있는 물건들을 다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야. 그럼 봐보세요. 이 사람이 그 2사람이 그날 밤에 계속 같이 움직였다는 네. 거거든요. 근데 같이 움직이는데 이 사람은 그 가방 안에 회칼과 망치와 또 과도 같은. 과도와 그리고 뭐 배 아플 때 먹는 약과 약과. 또 밧줄 목 매다는 밧줄과 그리고 이제 이 하나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무죄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엄청나게 큰 목욕 타올이 있는 거예요. 타올. 빨간 약간 그 어두운 색의. 네. 근데 그 사람이 목을 매서 죽어 있는데 그 밧줄 위로 예쁘게 수건이 덮여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자기가 처음 죽는데 막상 매달았어도 그게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그게 누군가가 미안하다라는 걸로 전 씌워진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사진이 있는데 그 수건이 없어요. 증거 목록에. 아하. 보관돼 있지 않아요. 사라졌구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서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슬쩍 없앤 거지. 증거를 그럼 인멸해 분명히 버렸네요. 경찰이 그걸 훼손한 거지. 사진은 남아 현장 사진은 남아. 현장 사진이 있는데. 남아 있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부검 보고서 우리가 아하. 받아놓은 게 너무 잘 된 거. 아하. 부검 보고서에 있는 거예요. 그게 사진이.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네요. 조작됐거나 아니면 문제 당연하죠. 있거나. 그러니까 그 수건은 들어가질 않아요. 그 그렇죠. 가방 안에. 그런데 그럼 같이 이동하면서 그 사람이 저 사람을 죽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조그만한 가방에 수건이 절대 안 들어가는데 네. 바지도 넣어야 되고 죽으려고. 그럼 그걸 다 이렇게 하고
수건에 걸고 다녔나? 말이 안 되지. 목격자 이야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거 이제 얘기해도 내가 되잖아. 많이 했어 여기서 딴 방송에서 한 것 같은데. 아니야, 여기서 세 얘기했어? 번째, 세 번째. 아, 그래? 했겠지. 그 너무 재밌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사건인데 난 너무- 추가된 제보가 너무 웃기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렇게 주진우 기자가 이 방송 나와가지고 약간 힌트를 줬어. 성스러운 뭐 그런 분들이라고. 그래 우리 다 댓글에 다 댓글 스님이다 스님. 절이라고 이거. 아 진짜? 목격자 스님이야. 절에서 스님들이 봤다고. 성스럽다고. 이거. 아, 그 방송 나오기 전에 전에 방송 아, 전에. 방송에 나왔잖아요. 이미. 방송에 나왔죠. 예. 그 방송 나오기 전에 주진우 기자가 우리 방송 나와서 힌트를 성스러운 분들이라고. 네, 저도 엄청 그 제가 그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려고 하니까 혹여나 그 뭐 이렇게 할까봐 엄청 입당속 당했어요. 그래요. 제가. 아, 저 꽤 오래전에 알고 있었는데, 네. 말하고 싶어 미치는 거야. 그게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진짜 웃기잖아요. 다들 이제 회식할 때, 뭔데 계속 그러는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하셨죠? 지금 한 나중에 100번은 했죠. 100번 했죠. 자랑 막 하더라고. 미리 알았다고. 예.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분이 이걸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스 누구 겁니까? 예. 홍명보고랍니다. 맞죠? 답 안 해도 예. 그건 뭐 맞는 것 같고요. 블랙리스트가 문화예술계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 지금 하면서 4대강 블랙리스트 이건 뭡니까? 난 정말 네. 이분들의 이 꼼꼼함은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때 그 국정원 대선 개입을 처음부터 계속 문제 삼을 때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당시 광우병 때문에 그 촛불에 너무 이제 이게 그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정권 유지를 위해서 전격 원세훈 그 정보 업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원세훈을 파견시켜서 그때부터 오로지 국내의 모든 그 사상 교육에 매달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근데 이 4대강 이거는 뭐냐면 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한 단체가 그러니까 4대강에 반대하는 단체와 사람들의 리스트를 책으로 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뭔가 돈을 따로 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국정원에서 만든 단체인 거예요. 아예. 그리고 이게 거의 유령 단체고 딱 사업이 그거 하나. 책 하나 내고 끝.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종북이라는 종북 좌빨 그 멘트를 하게 한 게 진보라는 말을 쓰지 말자. 진보라는 건 너무 좋은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그렇죠. 생각하니까 절대 그런 말을 쓰지 않도록 하는 그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사상책. 근데 그것도 국정원에서 만든 책이거든요. 그걸로 정 강의를 다니고 뭐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만금 때도 환경단체에서 그 새만금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나 뭐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면서 뭘 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한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국정원이 한 거죠. 거의. 자, 마지막으로 박 전 대통령 세월호 참사 당시에 10시 전에 이미 보고받았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의원님이. 네네. 7시간, 진짜 솔직히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들이 네. 그때도 저희들이 주장을 했는데 네. 2014년 4월 이후에 그 상임위에서 네. 저희가 안전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때 계속 뭔가 이렇게 골든타임을 놓쳤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그걸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꾼 거죠. 근데 시간, 우리 보고서 이런 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 보고서를 그 당시에 그 재난안전본부에서 네. 바로 보고받은 상황 보고라는 게 있어요, 서류가. 근데 그 서류상으로 보면 당연히 9시 반에 청와대 보고 이런 게 써 있다는 써 있는데 거죠. 뒤에 바꿔서 10시로 뭐 10시 거죠. 이후로. 네. 예. 그러니까 상황 보고에 이미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렇죠. 9시 반에 작성된 거에.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거나 누군가가 아예 지시를 안 했는데 지시를 한 것처럼 했거나 뭐 그런 거죠. 네. 자, 파케 버전 여기까지만 하고. 네. 자, 라디오로 가서.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열일하시는 진선미 의원인데, 근데 또 지난주에 저는 또 조금 충격적인 거 진선미 의원이 꺼낸 거 봤는데, 어린이 놀이터 추락 사고가 엄청 많다 그래요. 네. 뭐 한 해 300여 명이 넘는다 그러는데, 대부분이 이제 추락 사고, 그리고
부상을 보면 골절이 압도적이더라고요. 75%가 넘는 다들 골절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떨어져서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혹은 또 뭐 크게 머리가 다치고 이걸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없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계속 그 안전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뭐 일률적으로 뭐 놀이터 자체를 제대로 수리도 잘 안 되고 이러는 것들을 폐쇄 조치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너무 또 이제 놀 공간이 없어지고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법을 바꿔가지고 어쨌든 놀이터를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법을 만들었죠. 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국회에서 활동하고 그렇죠. 계세요 지금. 네. 뭐 네. 대통령도 개헌 의지 다시 밝히시기도 했지만 지방선거 관련해서요. 선거구 개편 포함해서 개헌 논의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약간 수면 밑에 내려가 있는 느낌이에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래도 국회에서 정세균 의장님과 또 문재인 대통령님이 개헌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표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국회의 그 개헌 투기가 바깥에서 관심이 없으시지만 계속 그 어떤 룰에 의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각각의 분야를 나눠서 거의 5일 동안 수기 과정을 거치고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과정에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포인트는 많은 분들은 정부 형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 저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87 헌법 체제. 네, 헌법 30년 동안 굉장히 그 기본권에 대한 욕구와 또 확대가 많이 돼 있는 건데 그것이 그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그렇게 뭔가 변화되고 뭐 설명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사회적 기본권이나 뭐 정보 인권이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어떤 기본권에 성숙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돼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저도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권이 들어가야 된다. 네, 기본권 확대. 지금 사실 정부 형태의 부분은 되게 일부고요. 다만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야당 쪽에서 그거 얘기만 하세요. 네. 그게 합의가 돼야 다른 것도 된다 이런 건데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오히려 장애인이나 아동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기본권들의 확대, 그것의 반영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다음 질문 하세요. 아, 네. 이 진선미 의원도 야 SNS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요? 많이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많이 하세요? 좀 많이 안 해요. 많이 하시는 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번을 올리려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6일에 한 번도 했다가 뭐 이러죠. SNS 이거 필요합니까? 정치인한테 독이란 얘기도 있고 뭐 약이란 얘기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SNS는 그것의 효과 여부를 떠나서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상인 것 같아요. 일상. 예. 이 SNS 활동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하실 겁니까? 저는 뭐든지 제가 사실 정치에 들어와서 제 스스로를 다짐하고 있는 게 제가 수준껏 하자. 항상 그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SNS가 말씀하신 대로 뭐 소란내 폐지라던가 여러 가지 그분들의 청원을 받아서 이렇게 했지만 또 어떤 예민한 이슈가 생겼을 때 오히려 그렇게 저를 지지했던 분들이 그 순간 바로 돌아서서 저를 막 비난하시고 이러는 것들이 사실은 상처예요. 아, 상처죠. 네, 상처예요. 진짜 많이 상처가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 녹록한 현실의 정치는 되게 비루하거든요. 지루하고 비루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 말하지 못하는 어느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단정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역할이나 오히려 개파를 없는 개파나 없는 분열이나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 자기가 주체가 돼서 뭔가의 비전을 얘기하고 다른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그냥 옛날에는
바깥에서 내가 안 보는 데서 누군가가 얘기했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냥 그 즉시 이게 네. 모니터링하면 그냥 막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제 그런 걸로 인한 아직 제가 그 무장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지금 수준껏 아까 예. 정청래 의원님처럼 뭐 이재명 시장님처럼 그렇게 내공이 강해서 그걸 자기화해가지고 두 분 못 끊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그러니까 봤을 때. 오히려 그거를 확 이렇게 뭐 본인의 어떤 그 부족한 것을 확 막 이렇게 만회하고 오히려 더 이제 활용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아직 그 수준이 아니라서 이렇게 막 했다가 또 좀 상처가 되고 이렇게 좀 있다가 또 이제 조금 의욕이 되면 또 막 하루에도 아이고. 두세 개씩 올렸다가 또 막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또 이렇게 있다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적게 하셔도 네. 임팩트가 더 크신 것 있으니까요. 같아요. 자,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요. 진선미 의원이 공무원 직권남용 처벌 강화하는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했어요. 네. 지금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거를 더 세게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발의한 이유는 뭐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원세훈 원장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어요. 사실 원세훈 원장이 그 법에 적용되는 건 아닌데 그렇죠. 원세훈 원장이 우리가 지금 제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병우의 마지막 작품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하고 있는데 우병우한테 잘못 저는 보여가지고 1심, 2심, 3심 국정원에서 국정원에서. 1심, 2심, 3심 다 문제가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관점에 따르면 이거는 기소할 대상이 아니고 저는 지금 기소할 대상이 아닌데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글 하나 올려서 비난하면 그것이 선거법 위반에 200만 원, 300만 원이 돼서 국회의원의 자격이 달아나요? 그렇죠. 그런데 원세훈 국정원장이 한 거는 지금 다 지우고 삭제하고 했는데도 수십만 개예요. 그렇죠. 한 개, 10개를 달아도 그것의 확장력을 얘기하면서 때론 징역형도 내린 그 사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4년이잖아요, 4년. 김기춘도 마찬가지죠. 김기춘도 마찬가지죠. 김기춘 네. 다 비서실장이라 이게 직권남용인데. 이 국정을 이 어마어마한 국정을 다 휘둘러서 그런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건데 5년. 무기징역감이. 네, 5년이면 이거 최고형을 내리기가 쉽냐고요. 그래서 형을 올려야 된다. 그렇죠. 이거는 그 행위가 가지는 결국은 양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엄중함. 그것의 중한 정도. 이것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힘만큼 그것을 처벌할 수 있게 여유를 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더욱이나 뭐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6급 공무원, 9급 공무원, 경찰이 안 하는 거랑 비서실장이 최고이지. 안 하는 거, 예. 비서실장이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죠.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그게 5년 가지고 그게 되겠죠. 자, 여기서 두 분한테 갑작스러운 질문 던지겠습니다. 네. 하지 마요. 뭔지 알까요? 네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네. 재산 꼴찌가 누군지 압니까? 알아요. 네. 진 의원님이 마이너스 14억인가 뭐 그렇습니다. 아니 만약에 장관 인사청문회 하면 금방 통과될 것 같아요. 뭐가 있어야지 이게 뭘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 이거 지적을 하지. 부동산도 없고. 근데 저는 조금 궁금해서 왜 이렇게 빚이 많으세요? 변호사신데. 네. 그게 오늘 오실라 그래요. 저희가 죄송한 질문 오지 않아요. 아니 저는 원래 씩씩하고요. 예, 저는 예.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지역의 어떤 젊은 청년은 아마 본인도 실패한 적이 있나 봐요. 그 스토리는 모든 남성들이 감동할 스토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남편을 버릴 수 있습니까? 실패한 사업에 실패했다고? 제가 혼인신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울고 싶습니다. 감동이야, 감동. 실패한 사람에게도 회복할 기회를 줘야 되지 그럼요. 않습니까? 이야. 그래서 저의 희망은 가장 재산의 변동의 폭이 큰 정치 1위. 이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네. 빚이 없는 정치에서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 아, 네. 네. 그래. 어느덧 끝날 시간이 웃고 떠들었는데 어느덧 끝날 시간이 다 온 것 같습니다. 아쉽죠? 네, 너무 아쉽네요. 아쉬워요. 다음에 또 한번 나와주세요. 네. 너무 바쁘시지만. 진짜 아쉬워요? 안 네. 지루했나요? 아니, 지루하지 않았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쓰면 그때 한번 좀 네. 나와주십시오. 정말 그 소회가 정말 네. 남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2012년부터 고생하셨으니까. 네, 정말 엄청 저는 근데 저는 지금 녹화하면서 너무 좋은데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으세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피곤하신지. 그러니까 너무 뛰어다니고. 네. 근데 저번에 또 그런데 또 끝나고 또 한잔 하는 것도 좋아하십니다. 아니 그게 몸이 힘들어서 그래요. 몸이 힘들어. 저는 그러니까. 네, 그 이렇게 노동하시는 분들이 그 집에 가기 전에 소주 한잔 하는 거 너무 있잖아요. 힘드니까. 그거를 제가 느끼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이 작가도 똑같아요. 몸이 네. 아파가지고 요즘 송년회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도- 송년회 시즌이어가지고. 저도 사실은 거의 매일 한 잔씩 하고 들어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목도 아프고 정말 너무 힘들어. 방송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같은 스타일인데 진원이랑 방송이 많아요? 이게 방송이 좋겠다. 많아요. 진원이랑도 예전에는 많이 이렇게 먹었는데 요즘은 몇 년 동안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진짜 너무 소원했어요, 그죠? 네, 날 한번 잡읍시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재선 의원이 됐는데 꿈은 정치인으로서 꿈은 어떤 겁니까? 그냥 저는 아직도 일에 치여 살아서요. 미래를 고민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했죠. 저를 수중껏 진선미라고 수중껏 살자. 이게 저의 그거라서 아직은 제가 오늘만 걱정하고 산다. 어떻게 창피하지 않게 네. 이 국회의원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네. 국회의원으로 기억될까. 네. 이것만 고민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사람이 계획 세우면 계획대로 안 돼요. 맞아요. 네. 하루하루 나한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맞아요. 다하면은 현실적이죠. 뭔가 언젠간 뭐가 이루어지겠죠. 우리 방송의 특징이죠. 엔딩곡은 초대 손님한테 선정 기회를 드리는 거. 오늘 어떤 곡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늦은 밤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제가 그 노래를 첫 번째 들었을 때는 잘 못 느꼈어요. 근데 그거를 몇 번째 딱 들은 어느 날 그 노래를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루한 현실을 살고 있는 그 정치인을 네. 어루만져 주는 게 있어요. 어. 그 이은미 씨가 불렀는데 네. 그 애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만들고 가사를 쓰고 노래를 부른 그 세 사람의 조합이 다시 한번 새로 그거. 만든 오. 노래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저는 너무 좋은데 알바트로스라는 거거든요. 요 라디오가 나가면은 네. 알바트로스 또 많이 검색하고 들을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네, 네, 예. 네. 이은미 씨의 알바트로스 진선미 의원이 신청해 주신 곡 들으면서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버전은 여기서 끝이고요. 아쉬운 분들은 팟캐스트 버전으로 넘어오시면 팟캐스트 버전은 또 더 길게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진선미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기엔 바보라 불리는 원곡은 YTN 라디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확인하세요. 신사숙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사 안드로메다. (49금) 여기부터는 불방 버전 팟캐스트 전용 구역입니다. 지금부터 방송되는 내용은 FM 94.5MHz YTN 라디오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미리 사전에 분명히 고지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던 분들은 잠시 숨을 고르시고 고 스톱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덕성이 남달리 투철하신 분들, 순진무구하여 비속어와 욕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심신미약자, 빈속, 임신부, 노약자, 고혈압, 컨디션 안 좋으신 분, 비위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시고 꼰대들은 절대 사절합니다. 홍 기자의 은밀한 뉴스. 이거 실화냐? 예, 49금 팟캐스트 홍 기자의 은밀한 찌라시로 돌아왔습니다. 난 맨날 들을 때마다 이 목소리가 우리 PD 목소리랑 이해가 안 돼. PD 얼굴 앞에 보고 있는데 전혀 매치가 안 돼. 과연 저 사람이 저런 신음을 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밤에 피는 장미야.
아니야, 뭘 밤에 맞아. 펴?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아기 도깨비 얼굴에서 들을 때마다 매치가 안 돼요. 밤새서 이 편집하면 변해요, 사람이. 어떻게 저게 다 가능할까? 힘들다 이러면서. 그게 그 음성이 아니라 힘든 음성이 아니라니까. 그래. 네. 자, 홍 기자 은밀한 찌라시로 한번 가봅시다. 네. 최경환 의원이 또 다른 의혹이 대두됐다 하는데, 자, 일단 네. 말이죠. 김성태 원내대표가 뽑혔잖아요. 새로운 네. 원내대표로. 네. 자한당에. 첫 작품이에요. 이 최경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네요. 그랬는데 체포동의안 투표를 안 하기로. 시험 때 네. 올랐는데 시험 때를 피해갔어요. 피해갔어. 야, 대가리 좋아. 피해갔어요. 투표를 안 했어요. 이게 계륵 같은 거야. 그렇지. 이거 올리면 올려도 안 되고 안 올려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요. 나는 투표를 했었으면 네. 어떻게 결과가 나와도 자한당이 요거도 그렇게 돼 있거든. 우리 예상해 볼까요? 한 40%는 40표 정도는 반대 나왔을 거예요. 체포 반대. 요거 싹 피해갔어. 근데 싹 피해갔다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23일 이후로 저 검찰 인행 알아서 해라 이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정도에 구속됐다. 그래 어쨌든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방탄국회는 없다는 얘기거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최경환을 살리려고 그랬으면 이번에 투표해가지고 살려주고 1월달에 임시국회 또 소집하고. 또 열고. 그렇죠. 예. 그거 끝나잖아. 2월달에 또 하고. 그러면 계속 사는 계속 거지. 사는 거지. 네. 근데 방탄국회 안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아웃. 아웃 시키겠다는 거지. 어쩔 수 없다는 거지 뭐. 근데 그럼 이제 최경환한테 남은 시간은 한 열흘밖에 없다 이제. 애뱉더라. 애비가 뭐예요? 애비다 이게 표준말로 뭐지? 방송 안 중에 지금 됐다. 이거 어차피 지금 팟캐야 이거. 애뱉다? 애빗다? 애비다 뭔지 몰라? 저는 다 사람들이 알아듣게 설명해. 애비가 뭐예요? 야유였더라. 아. 엄청 야유였더라. 진짜 최경환이 원래 조금 포동통한 그런 좀 그쪽 느낌이거든. 최근에 얼굴 보면 너무나 야유였어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저 최순실 있잖아요. 네. 빵에 가서 자동으로 다이어트가 됐거든. 이뻐졌어. 거짓말. 아니 옛날보다. 너도 그렇게 느꼈니? 그렇죠. 정말? 옛날보다 살이 좀 빠지면서. 괜찮아. 아, 또 이래 말하면 욕할 것 같아서. 아니, 말하고. 나도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까. 내가 요즘 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야, 이 새끼야. 한번 들어가서 자동으로 다이어트 한번 할까. 최경환은 그게 아니고 좋게 빠진 게 아니고 근심 걱정으로 빠진 것 아. 같아.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그래 안 좋은 빠지면. 거예요? 색이 안 좋아요? 얼굴 색이? 근데 지금 찌라시가 그거죠. 이 와중에 이거보다 더 있다는 거잖아, 얘가. 팽당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의혹도 나온다. 그래서 애빈 거야. 뭡니까? 왜냐하면 이거 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세월호 사태 당시에 예.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회사에 우리은행이 500억 원이라는 돈을 대환 대출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어요. 그렇죠. 예, 대환 대출이라는 건 원래 대출을 다시 갚아주는 그렇죠. 거죠. 싸게. 빌려준 거는 우리은행인데 갚은 거는 신협이야. 그렇지. 근데 대환 대출 과정에서 유병헌과 대구 동향인 최경환 의원, 허태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우리은행에 직접 나서서 대출 압력을 행사하거나 개입했다는 정황이 있었다는 소문이 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검찰에서는 뭐 당연히 그랬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금융당국에서도 단 한 번도 조사를 안 했어요. 2013년 금감원 조사를 보면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계열사 70곳은 42개 금융사로부터 3,700억 원을 빌렸는데 많이 빌렸다. 네, 1997년에 3,000억 원에 이르는 부도를 내고 회생 절차하고 2,000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탕감받은 세모그룹이 4,000억대를 또 대출을 받은 말이 건데. 이상하. 이게 좀 이상한데. 근데 이 금융사들이 그 당시에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회사의 자산 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했어요. 그리고 나서 500억 원을 우리은행이 빌려줬는데 신협이 대환해주면서 대환 대출이지. 이거는 최경환 김기춘으로 이어지는 대출 압력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런 또 유병헌 씨가 원래 대구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스타트를 대구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최경환 대구 사람이잖아. 경산, 청도. 그럼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그러니까 이거는 계좌가 만약에 이제 들어간 게 있다 그러면 이거는 큰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저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계좌는 당연히 대한대출 재산이 있겠죠. 다만 아니 그 계좌 말고 여기서 뇌물로 지들 먹었는 뒤로 거. 와이로를 줬느냐 와이로 안 줬느냐. 먹었냐 안 먹었냐. 와이로 뇌물 일본말로 와이로 그러죠. 난리 났어. 와이로는 현금으로 주지. 아니 뭔가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중간 과정에서 뭔가 틀어졌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말도 안 되는 대환 대출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뭔가 입막음이 안 돼 버리면 그게 터져 나올 수 있거든. 이게 맞다면은 그 유병헌이 이제 뭐 수배되고 했을 때 기억나지? 구원파에서 내걸었잖아요. 김기춘 씨상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우리가 남이가. 뭐 했잖아. 그 다시 걸로 가는 거야? 아이고. 우리가 남이가 하이톨 때도 이상했다니까. 이상하지. 갑자기 딱 김기춘만 찍어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그러네. 말도 안 되지 사실. 그리고 주기자가 폭로한 유병헌 유서 있잖아요. 네. 거꾸로 읽어야 되는 거. 어. 거기 보면은 누가 봐도 김기춘을 표시하는 뭐 늙은이 어쩌고저쩌고 맞아. 그런 게 있었잖아. 유병헌이 살아 돌아오는 거 아니겠죠? 이 상황에서.
음모론 갑니까? 미안해. 음모론 갑니까? 아니 미안해. 난 솔직히 그건 아닌 것 같다. 나 그 얘기는 그거는 맞을 수가 없는 게요. 미안해요. 내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봐. 저 유병원에 네. 뭐야, 저 무릎뼈인가요? 무릎뼈에서 DNA를 알았어요. 뽑았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런 거는 좀 믿자 좀. 알았어. 믿을 건 좀 믿고. 아니. 왜 다 살았다 그러지 그냥. 못 믿겠어. 하도 하는 짓이 그러니까. 못 믿겠어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다. 네.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사실은 뇌물죄는 1억이 넘어가면 그 이후의 금액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1억이면 그 양형기준상 5년이에요. 최소 형량이 5년이고 반가에 해주면 2년 6개월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이게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이 최경환 입장에서는 1억 먹었단 말이야 특활비를. 1억 먹었기 때문에 5년을 받게 돼 있다고. 많이 드셨네. 거기서 지가 막 정말 막 아부하고 막 좀 뭐 잘했을 때 2년 6개월 해준단 말이야. 집행유예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최경환이가 구속이 돼서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면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볼 수 있지. 대환대출. 근데 내가 요새 좀 걱정되는 게 영장이 자꾸 기각되고 이러니까 혹시 야, 이거 다 풀어줘라 그래라. 느낌이. 박근혜 풀어줘. 왜 넣어놨는데 걔? 거기는? 다 풀어줘라 그래. 다 불구속 수사하라 그래. 미쳤나. 아니 증거 다 확보돼 있고 객관적인 증거 다 확보돼 있고. 객관적 증거 확보됐으니까 불구속이래. 말이 안 말이라고 그게. 나 진짜 내가 어지간하면 내 법원 욕 안 하거든. 이건 좀 심하다. 에비따, 아까 와이로. 또 뭐였지? 와이로, 그다음에 닌기리. 우리 닌기리 얘기는 안 했잖아요 이번에. 했어 지금 했습니다. 자포로시로. 닌기리 욕 아니야? 니김이 했습니다. 니김이다. 미안해요. 네. 재밌네요. 그런데 나 지금 딴소리 해도 돼요? 두 사람 하세요. 머리 헤어스타일이 오늘 왜 이렇게 멋있어요? 아 그래요? 어디 갔다 왔어? 사건반장 갔다 왔어요. 사건반장 녹화하고 왔어요. 왜요? 좋은 데 갔다 온 거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요 좋다니. 오늘 사건반장 좋게 이렇게 먹어서. 멋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거 할게요. 네. 양승조 의원이 박수현 대변인 행보에 심기가 불편하대요. 불편하겠지. 이거 불편하지. 나는 왜 이럴 필요까지 있나? 왜냐하면 박수현 대변인이 95년 천안시장, 충남도청 산하 모 기관장하고 천안에서 만나가지고 그게 이렇게 또 심기가 불편할 일이겠지요. 네. 지난달 중순에 천안 지역 식당에서 구본영 시장, 지역기관장, 민주당 당원 20여 명하고 저녁 모임을 가졌는데 뭐 도지사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말들이 많았다 그래요. 네, 충남지사 출마 가능성이 높은 양승조 의원은 이날 모임을 지역기관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항의 메시지까지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죠. 뭐 하는 거야 지금? 반칙이야? 이렇게 될 수 있죠. 뭐 밥도 못 먹어요? 나는 밥 먹을 수 있는데 왜 하필 이 시점에서 그것도 박수현이랑 먹냐 말이야. 7개월이나 남았잖아. 7개월이면 뭐씨 다이 선거에서 7개월이면 선거 7개월이면 애 넣고 대학 갈 저거야. 근데 박수현 대변인 네. 선언한 거야 지금 출마 선언 한 건 아니죠. 네, 안 했죠. 하긴 할 것 같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또 얘기하지만 두 달 전에 만났을 때 뭐 할 것 같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봐 양승조 입장에서는 억울한가? 아니 본인이 지금은 민주당 깃발만 달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충남지사는 또 안희정이 깔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되는 건데 박수현이 만약에 나오면 경선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당원 50% 또 국민 경선 네. 50%잖아요. 네. 이 당원 50%는 박수현한테 가지. 안 그래? 야 국민 경선 만만치 않아. 그렇지. 국민 경선도 양승조 누가 알아? 여 충남 사람은 알지. 양승조 우리 나 알아. 보건복지위원장. 나도 알아. 양승조 3선이가 4선이잖아. 근데 진짜 일반 국민들은 몰라. 인지도 싸움에서 박수현 인지도는 박수현이 깡패야 완전 지금 그렇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양승조가 딱 주파를 튕기니까 야 경선하면 내가 지겠는데? 그러면 양승조 의원이 대변인으로 가는 거 어때요? 끝나고 4년 후에 하는 거야. 그러면? 국회의원 내놔야 돼. 다음에 해. 국회의원 내놔야 돼. 그거 안 될 거야. 못해요. 아유. 그러니까 심기가 불편할 수 있겠네. 그러네. 근데 뭐 이게 뭐 항의까지 할 일이야? 근데 두 사람은 이래 싸우는 모습이 밖에 드러나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찌라시니까 네. 다행인데 혹시나 밖에 드러나면 이것도 악재로 작용할 수 알잖아. 있거든요. 경선 과정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찌라시인데 어때? 우리가 밖으로 드러내고 있잖아. 지금. 걔 경선에서는 이 정도 경선에 잡음도 없나? 그래, 맞아. 그럼 누가 위에서 맞아. 찍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할 수 그렇죠. 있지. 네. 이런데 뭐 박수 치고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하죠. 그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나저나 경쟁자인데 네. 뭐. 안희정 지사는 얘기는 없어요, 찌라시? 안희정 어디 나가신대? 지사는 우리 저 지자체 특집에 나오실 거기 때문에 그때 물어봅시다. 찌라시 없어요. 지자체 나온다고? 국회의원 나갈 사람이 왜? 아니 지자체장 아니, 특집 동시에 이제. 방송에. 그래요? 그때 많이 쓱 물어보면 되지 뭐. 여기 진짜? 찌라시는 없어요. 요즘에 저희 지자체장 특집 릴레이 하니까 그때 나오세요. 그랬더니 강연회에 가서 얘기한 것만으로도 이러는데 참. 아니 약간 우리가 빨아준다 그래. 아니 입만 띄면 요거는 아니 우리가 빨아준다 그래서 그래. 되게
충격에 빠진 것 같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방탄이 한 명 있다고 이 작가라고. 총알을 대신 맞아주는 한 놈이 있다고. 방탄소년단? 꼭 오시라고. 아니 이 작가가 요즘 총알 맞아요? 아니 지금 딴 프로에 이 딴 작가가 방어하다가 욕 엄청 정말? 얻어먹었어요. 개 쌍욕 얻어먹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왜? 뭐 맨날 이재명 방어하다 요소도 쳐먹고 박원순 방어하다 요소 쳐먹고 안희정방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몰랐네. 조류에 좀 서. 조류에 좀 서. 왜 그래? 근데 다주류에 서 있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어요. 그래. 그치? 어떻게 한 우리 또 목소리만 곤조가 나와. 있어가지고 그 주류에는 못 써. 곤조 이 장난 작성이야. 아니지. 곤조하면 뭐 이동영 작가죠. 맞아. YTN 사장 나오라 그래. 아, 씨팔. 어떡해. 이동영 작가 그래서 지금 못 나오는 거야. 우리 정말 아직도 그러지 마. 걱정하고 방송 있어요. 나가라. 좀 그러지 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색이 되겠네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안희정 지사는 거의 안 나가는 게 굳어졌기 때문에 양승조, 그렇죠. 박수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 싸움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뭐야 나 나갈 건데 또 나 삼수할 건데 재밌겠다. 누가 내가 국회의원 나간대 이러면서 재밌겠네요. 네. 다스가 결국 이제 못 이겨갖고 본사를 해외 이전하려고 그러는데요. 아 그럼 경주에는 요거도 뭐 좀 있어라 경주에 외국으로 다 빼면 왜요 그러면 아 경주에 지금 인구도 별로 없는데 이게 먹이 살린다 그래, 하던데. 공장이라도 좀 있어야지. 근데 여기 찌라시에는 내용이 없지만 다스에 전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누구 거냐고. 항의. 누구 거냐 막 이러면서. 아 그거 저거는 자동응답으로 눌러놓으면 되잖아. 모릅니다 저희도. 우리 건 아닙니다. 하면 되지. 다음 달에 이르면 이동영 씨 겁니다. 예. 이동영 씨 거잖아. 이동형 직거라 근데 쫓겨났어. 아니 혹시나 또 모르시는 분 있을까봐 네. 이동형이 누구 아들이죠? 이상은. 이상은이 아들이죠. 아, 맞아요. 예. 그리고 이명박 아들은 이시영이시죠. 네. 예. 이번에 다 모였다더라고 가족 모임. 생일 때인가? 다 모였다는데 그런 게 이상한 거야. 원래 다 모이면은요 뭔가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거든. 어허. 그 대책 회의 같은 거 있잖아. 네. 분배를 계획해요 항상. 다 그럴 때. 모여가지고 마음 굳건히 가지고 뭐 이럴 거 아니야. 네. 다 왔어 이제 다. 마음 굳건히 가지고는 원세훈 와이프한테는 아니, 얘기네. 마음 굳건히 가지고 아버지가 빵에 가도 자 엄마 잘 모시고 별일 그래요. 없을 겁니다. 이랬잖아. 이명박 전 대통령 생일이 19일이니까 네, 뭐 그때 19일. 뭐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죠? 네, 19일.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스가 이르면 다음 달에 폭스바겐하고 대형 납품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걸 계기로 본사회의 이전설이 확산하고 있대요. 뭐 이거는 찌라시니까 누가 일부러 냈겠지 이렇게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이랑 거액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가 그 독일에다 공장을 지을게 뭐 이런 거 뭐 아니겠어?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다스 전현직 관계자 얘기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폭스바겐이 다스 공장 설비 제품에 대한 실사도 진행했고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해 협상을 벌이고 있대요. 다스는 뭐 아시다시피 현대기아차, 르노, 삼성 같은 국내 완성차 업체에 많이 예. 납품을 해서 매출 돈 엄청 올렸잖아요. 벌었지. 예. 그리고 현대차가 다스 매출의 한 40%까지 갖고 있는데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국내 성장이 사실상 한계에 부딪혀서 뭐 나간다 뭐 이런 건데 지금 아니야. 아니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저 네. 해외 저 보내가서 해도 되지. 뭐 있어 또 느낌이 와. 아니 나는 이게 느낌이 와. 다 쓰고 지랄이고 네. 공장이 자꾸 요즘 많이 나가죠. 베트남 쪽으로도 많이 가고 맞아요. 인건비도 베트남 많이 들고. 나갔죠. 근데 나가는 게 우리 경제에 정말 안 좋아요. 오늘 우리 이거 얘기해 봐야 돼요. 네. 문재인 대통령 방중 중에 취재 기자 2명이 중국 경호원에게 폭행당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카메라 기자인데요. 예. 국빈 방문 중이죠. 예. 그런데 14일 날 한중 경제 무역 파트너십 개막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이징 국가회의 중심 컨벤션 센터에서 10시 50분쯤 문 대통령이 타징 행사한 다음에 개막식장 뒤편에 가서 우리 기업 부스를 둘러봤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부스를 본 다음에 한중 스타트업 기업이 있는 부스가 있는 맞은편 홀로 이동했는데 맞은편 홀로 이동할 때 문제가 난 거예요. 현장에는 사실 풀 기자단 몇 명만 있거든요. 카메라 기자 몇 명, 뭐 팬 기자 몇 명 이렇게 있는데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죠. 근데 중국 측 경호 관계자가 문 대통령하고 경호원만 맞은편 홀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동행하던 취재진은 막은 거예요. 네, 그렇지. 그래서 1차적으로 한 사진 기자 멱살을 잡고 뒤로 넘어뜨려서 막았어.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이제 맞은편 홀로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입구에서 또 이제 중국 경호원들이 제지하면서 기자단이 이제 뭐 청와대 나눠준 비표를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도 막자 한 사진 기자가 뭐 여기 팟캐 버전이가 얘기할게요. 매일경제 사진 네. 기자가 항의한 거야. 뭐 영어로 했는지 뭘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화면을 봤는데
항의를 하니까 중국 경호원들이 막 집단으로 이 사람을 이제 끌고 복도로 나가요. 그러더니 맞습니다. 발로 밟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춘추관 그 국장 한 2명도 말리고 네.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지가 안 되고 중국 경호원이 싹가키까지 날렸더라고. 이건 이촌격 측에서 금지된 거야 싹가키. 왜 이랬을까? 이 책이다 새끼들. 보면 책이들. 이거 우리를 무시한 거지 개무시한 거지. 그럴까? 근데 이게 왜 이랬대요? 원래 그 경호는 공안인데 공안이 아니라 사설 그러니까 코트라에서 뭐 경호세요. 경호했다면 그 나는 고용했다면서요. 조금 이거 요번에 그 영상을 좀 봤거든요. 네. 보면서 느낀 게 제가 최근에 중국 갔다 온 적 있어요. 의외로 중국에는 영어가 전혀 안 되더라고. 혹시 언어적 문제였나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아니 뭐 언어적 우리 또 문제를 항의하는 거는 떠나가지고 다 똑같은 대한민국 건데. 기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취재한다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막으면 안 되지. 아니 이해가 안 막을 되네. 수는 있어도 때리면 그렇게 뭐 폭력을 폭력 쓰면 안 행사하면 되는 안 거지. 되지. 예를 들면 저기 미국 대통령이 왔다. 트럼프가 왔다. 그럼 미국 기자들이 따라간다. 근데 우리 경호원들이 막아가지고 싹가킹 날렸다 그래봐. 이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전쟁 나요. 아 그런 일을 지금 중국에서 했다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 측에서 뭐 지금 우리 녹음 날이 딱 맞은 날이에요. 네. 이 방송 토요일 날 네. 되겠지만 딱 맞은 날 지금 뭐 중국에서 사과하거나 뭐 이런 거 했어요? 아직 없죠. 우리 외교부에서 공식 항의했는데 그거 당연히 항의해야지. 이 새끼들 왜 아직까지 반응이 무시하나? 없어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거 계속 이제 이번에 국빈 방문을 했는데도 첫날부터 약간 이 새끼 그거 난징 갔다면서. 그 새끼란다. 그 주석. 네, 우리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하고 뭐 다른 최고 지도부가 다 없었어요 베이징에.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는 원래 우리하고 처음부터 협상할 때부터 그날 뭐 없다 해서 할 수는 있어. 네. 오케이. 그런데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씨발 이제 무시한 거네. 이렇게 공교롭게 되는 거지. 난 기분 나쁜데 많이. 그러면 사람 초대해놓고 말이야. 그 리커창 총리도 원래 점심 오찬이 있었는데 그거를 뭐 협상 과정에서 했다고 하지만 저녁 오후로 그냥 밀어버렸어요. 뭐 이런 이거 것들도 아닌데. 있고 중국 언론이 더 괘씸해요. 기자들이 뭐 다 문제라고 하면 중국 언론도 괘씸한 게 우리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는데 안 내요. 기사에 하나도 안 났어요. 그냥 그 추자연 부부하고 우리 김정숙 여사하고 밥 먹은 것만 가십성으로 SNS에 띄웠을 뿐 뭐 하나도 안 났어요. 뭐 너무 이런 무시한 것들이 거네. 있어요. 그래서 이 배경으로는 아무래도 사드에 대한 사드 문제겠지. 앙금이다. 네. 이렇게 보는데 기자가 잘못했을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뭐 그 상황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 지금 우리 저 인터넷에 댓글은 거의 또 기자들 욕하는 게 많아요. 예. 니네들이 맞을 했겠지. 잘 쳐맞았다. 지금 그게 할 소리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지금 우리 기자들이 취재하러 가서 얻어맞았는데 당연히 중국에서 항의하고 저는 오히려 이거를 외교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어떻게 죄송합니다만 이게 외교적으로 이용할 찬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식으로 좀 항의를 하고 우리나라하고 중국이면 서로 A급 관계예요. 우리 지금 문 대통령이 지금 중국에서 2끼를 그것도 뭐 간식 돈치 안 먹거든. 그거 가면 국빈 가면 커피 돈치 안 먹는다고 그 안에서 초코파이 하나 돈치 안 먹는데 2끼를 혼밥을 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너무 대국으로서 쪼잔한 행동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고요. 원래는 1992년 한중 수교 이래에 우리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게 7번이에요. 그렇죠. 그때마다 뭐 공동 성명이나 공동 언론 발표문이 나오는데 이번에 그것도 없어요. 아니, 그냥 각자 하래요. 저번에 저 이름 뭐고 미국 트럼프 갔을 땐 자금성 내줬더만. 그렇지. 아니 뭐 우리 시진핑 불러가지고 똑같이 해주면 돼요. 똑같이. 야, 우리 저 새끼 혼밥 먹도록 천내비로도 그냥 삼시세끼 혼밥 처먹어라. 삼시세끼 찍을까? 차승원이 보내가지고 밥 해주라 그러고. 그런데 제가 무인도 보내가지고 외교관한테 기분 나쁘다, 물어봤어요. 진짜. 이런 경우가 있느냐. 이거 쫙 물어봤어. 오늘 기분 폭행 나쁘다. 사건까지 했더니 이거는 홀대가 아니라 무례다. 무례지. 특히 무례지. 폭행은 이거는 말이 안 이거였으면 돼. 우리 코타에서 기용을 했든 어땠든 공안이 다 지휘를 하기 때문에 맞아요. 사과를 해야지. 이거는 도의적이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근데 자빠졌어. 여기까지 온 거는 참 뭐 우려스럽고 이것 때문에 한중 관계의 발전에 저해가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청와대 기자들도 이거 뭐 많이 수위를 낮추려고 노력을 한다고는 해요.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우리대로 항의하면 되고 저는 씁쓸한 게 도대체 기자들이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길래 그러니까요. 네. 우리 자국 국민이 두드러 맞고 왔는데 오히려 니들이 더 잘못했다는 말이 나올까. 저도 그런 굉장히 생각이 씁쓸했어요. 들었어요. 예. 기자가 어찌 보면 선망받는 직업이고 모든 국민이 좋아했던 직업인데 어느 순간부터 아니야. 싫어요. 다 때려치라 씨발 다 기자 하지 마.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된 것 같아서 저도 씁쓸해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근데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이 뭐 잘못했다기보단 저는 중국에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그래요. 하고 그래요. 예. 아니, 그건 당연하죠. 아무리 그래도 폭행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아니 대한민국 기자가 잘못했다 칩시다.
쳐도 폭행은 안 되는 거지. 잘못했다고 때린다는 게 말이 말이 됩니까? 됩니까? 발로 밟았잖아. 그러니까 사카킥 나왔다니까. UFC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사카킥을 했어. 추성이 데리고 올까? 개새끼들, 씨발 새끼들 그냥. 말도 안 되는 아, 자, 네. 하나만 더 합시다. 네, 뭐 얘기 나온 김에 기자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 지경까지 적폐 언론 적폐는 어떻게 청산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저는 그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니 뭐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좀 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그 언론에 부역했던 네, 그동안 9년 동안 꿀 빨고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제자리로 다들 물러가야지. 물러가야 정상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언론이 발을 쏠려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권력과 자본 내에서 독립하면 돼. 그렇지. 남 눈치 안 보고 샀어요. 네. 뭐가 문제 있어. 네. 문정부가 잘못하면 거기다 비판하면 돼. 뭐가 문제야. 자본이 잘못하면 자본에 대해 비판하고 다른 언론이 비판하고 그것도 비판하고 언론이 비판하라고 있는 거지 뭐하러 있어.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할 도리 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요거도 먹으면 또 욕도 얻어먹고 하는 거지 뭐 그래. 근데 이런 권력의 눈치 보고 자본의 눈치 보고 눈치 보는 순간 제대로 된 기사가 안 나와요. 성역 없는 취재와 기사를 썼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못 보여드린 거죠. 네. 그래서 언론 적폐 청산을 위한 부역자 명단도 전국 언론 노동조합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발표하기도 했는데 몇 명이에요? 101명이에요. 홍 기자는 없죠? 저는 그 위치까지 못 올라갔잖아요. 아니, 이 101명 중에 뭐 최성준, 김성우, 박효정, 이인호 뭐 이런 고대영, 고영주, 안강한, 백종문 거의 다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방 빼야 되는 인간들이고 이 사람들 때문에 다 망가졌거든. 근데 이 사람들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 안 들어본 그렇죠. 그 각 방송의 간부들 네. 그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이제. 그 제가 읽어보면 거의 대충은 들어본 것 같기도 해요. 그래 그 직책을 보면 알겠어. 그때쯤에 뭐 보도본부장을 했다든지 그렇지. 논설위원 했다든지 그러니까 뭐 상무라든가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간부들이지. YTN의 경우에는 그 성역 없는 취재를 정말 했던 돌발 영상을 폐지했던 분들이라든지 그렇죠. 네. 아니면 지난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다든가. 승승장구하면서 취재를 못하게 방해했다든지 네. 뭐 이러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폐위원회를 만들어서 어찌됐건 이게 편을 나눈다기보다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명단에 101명 명단이 나왔는데요. 네. 여기에 본인 이름이 들어갔잖아. 그럼 우리 쪽팔려서 못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계시죠? 옛날 같으면 친일파 명단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나와 있다는 게 참. 계십니다. 자랑스러워하진 않겠지? 뭘 자랑스러워해? 이 자기 자식들이 이 명단을 봤다고 생각해봐. 네, 지금 아는 형님이 몇 명 계시는데 이분들 뭐 그냥 댕기는 것 근데 같은데. 사실 이걸 왜 가지고 나왔냐면 중국 폭행 사건을 보고 저도 댓글 봤어요. 근데 다 기자욕이에요. 모든 게 기자욕이어서 저도 자괴감을 느꼈고 이게 제대로 어떻게 가야 될지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우리가 지금 목요일 날 녹화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시 주석이랑 문 대통령이랑 국비 만찬을 우리가 지랄하니까 밥 먹네. 국비 만찬을 하고 있다. 아주 좋게 대접해 드려라 시 주석. 야, 니는 묵지 말고 대접만 해라 이 개새끼야. 와 이니 맞나? 뭐 맞나? 내 아는 게 없다. 사랑한다는 거야 지금 시주석? 뭐야 하여튼 욕할 거 뭐 없어? 하여튼 좀 대접 좀 잘해주리라. 예. 잘해주리라. 내가 속삭여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지라시 여기서 마치죠. 네네. 마치고 내일 방송은 누가 나옵니까? 내일은 제가 또 좋아하는 분이 나오죠. 예. 저도 좋아합니다. 이 시대의 참 방광인. 방광인, 네. 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을 우리가 급히 모신 이유는 서울시장 출마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송 나가지 마라. 반협박해갖고. 또 안 나가신다고 한 게 협박당해서 그러신 거예요? 최초로 우리 방송에. 야, 요래 놓고 우리가 녹방이니까 그 사이에 뉴스 공장 나가는 거 아니야? 아씨, 왠지 나가실 것 같아. 딱 얘기했어. 지금 뭐 여러 군데 MBC, KBS, YTN 연합 계속 전화 오는데 CBS도 나 거절했다. 내가 딱 뉴스 공장과 안드로메다만 나간다. 네. 딱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바로 우리가 뉴스 공장 뺏길까. 그래요, 내일 와, 내일. 이래서 바로 땡겼다. 잘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은 내일 일요일은 정청래 의원 모시고 과연 서울시장 출마가 신난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로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그래요? 만들면 되지. 정청래 서울시장 되는 거야?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나고 TBS 사장 가야 돼? 하나씩 어떻게 해? YTN 사장도 가야 되고. 나 드라마 하나 시켜줘. 드라마 하나 시켜줘. 알겠습니다. 사장님. 예. 자, 내일 그러면 정청래 전 의원 방송 많이 기다려주세요. 저희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 기자. 안드로메다.